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이제는 트럼프발 관세 이슈에는 국내 증시 내성이 생긴 모습입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코스피 0.1% 강보합권으로 3,11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0.2% 오름세입니다. 785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타납니다. 외국인이 2,84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2,268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개인만 홀로 5,298억 원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여기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입니다. 외국인이 1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277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29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 일제히 약세입니다. 삼성전자 어제는 어닝 쇼크에도 자사주 매입 소각 소식에 낙폭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더 크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1.63% 하락하면서 거래가 6만 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어제 4% 넘게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0.53%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28만 500원. 지금 시총 5위권 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만 0.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내림세, KB금융 오늘은 3.52% 하락합니다. 거래가 11만 7,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지금 10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입니다. 현대차가 2% 넘게 밀리면서 20만 6,5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은 2%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6만 5,2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3% 내림세, 네이버도 1.74% 하락합니다. 2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방산 쪽이 강한 모습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대 오름세입니다. 84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시총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알테오젠이 0.24% 오름세로 42만 원, 에코프로비엠 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HLB가 0.41%, 0.31% 올라가면서 4만 9,050원에 거래됩니다. 파마리서치입니다.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 0.17% 상승합니다. 거래가 58만 9,000원. 한편 에코프로는 0.2% 약세로 4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0.38% 강세로 26만 4,500원. 펩트론이 3.62%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19만 7,7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도 3% 가까이 상승세 기록합니다. 12만 3,400원. 반면 휴제리 보합, 클래시스 2.3% 하락하면서 5만 9,4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증권주가 강한 모습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배당 증가 기대감이 큰 증권주가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의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현재 부국증권이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6만 600원 기록했고요. 신영증권 14% 급등하면서 16만 2천 원, 대신증권도 11% 가까이 상승하면서 3만 1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도 상승세가 계속됩니다. 한국은행이 주관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보다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실험과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내에서는 더즌이 10%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 5,240원이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이 8.76% 강세로 6,830원. 헥토파이낸셜도 2.25%, 2.05%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24,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 1,372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373원 80전이었고요. 현재도 1,373원 20전대에 거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보합권으로 3,118포인트, 코스닥은 0.3% 가까이 상승합니다. 국내 증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그래도 관세 이슈를 소화하면서 지수가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어서 장중의 이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장 초반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죠. 어제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네네. 오늘도 장 초반 분위기 뭐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이어서 오늘하고 공통점인 거는 상법 개정. 그래서 네. 특히나 이제 정확히는 이제 배당 분리 과세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자사주 소각과 함께 11일 날 공청회가 있죠. 거기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주사, 증권주, 은행주가 관심이 있는데 뭐 하루에 다 오를 수는 없다 보니까 어저께 오르고 오늘 일시 일어나는 것도 있고 어제 이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있고 이런 패턴으로 지주, 증권, 은행은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얘기도 약간 나오고 실적도 좀 삼성은 부진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량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더 쏠림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좀 특이한 건 방산에서 세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죠. 너희 건 니네가 좀 부담해. 다시 한번 얘기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센티가 또 가세돼서 방산은 오늘도 센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환율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 어느덧 1,370원대 위로 네, 그렇죠. 환율이 올라섰어요. 네네네. 또 이게 의외로 오랜만에 이 환율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은 어저께가 화요일이었죠. 그저께 보고 나서 관세 이제 정확히 미뤄지고 25% 그냥 가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미국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원 달러가 강세가 약세가 잠깐 주춤하다 보니까 네. 원화 약세가 주춤하고 강세로 가다 보니까 원화가 다시 약간 약세로 더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크니컬리는 1,400 가기 전까지는 우려를 안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워낙 낮았기 때문에 1,450까지 이 1,380 정도 가면은 경계감이 오르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380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그다음 아마 우리가 이제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이런 거 그것도 아마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어느덧 금통위도 이제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사실 네네. 금통위 금리 결정에 따라서도 환율이 또 그렇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금통위는 동결 가능성이 좀 더 우세해 보입니다. 네. 그거는 일단 금리 인하를 하고 싶죠. 경제를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는 추경뿐만 아니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기존의 우리 한국 은행 기존 스탠스도 있을 뿐만 아니고 부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직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가 선행적으로 했을 경우에 금리 격차에 따른 아까 원화 환율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봤을 때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못하고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러티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아마도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추는 정도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FOMC 공개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 다소 어떤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리스크를 부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은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동결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성 오픈 이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예고됐던 이슈들도 다 나왔죠. 지금 관세 이슈 일단 뚜껑이 열렸죠. 삼성전자 실적 나왔습니다. 물론 FOMC 뭐 의사록 공개도 예정돼 있고 이달 말에는 또 FOMC가 이제 실제로 있기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국내 증시도 이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3,000선이 무너지진 않고 있고 네네. 3,100선을 탈환했다가 내줬다가 지금 네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양상이란 말이죠.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우리만의 한국 예외주의의 지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데 힘 붙여 하죠. 아직 관세가 미뤄진 상태고 예. 유일하게 거기도 AI만 괜찮은 거잖아요. 엔비디아 포함해서. 그럼 우리나라도 AI하고 엔비디아만 좋고 뭐 조선 방산 정도가 어떻게 버티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예외주는 뭡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상법에 대한 모멘텀이 최소한 이번 달 말까지는 한번 끝을 보자. 뭐 이런 심리가 투자가들의 팽배해 있기 때문에 네. 유동성 자금이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많습니다. 유동성 자금, 한국에 들어오고자 싶어하는 자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는 서로 간의 안도 때문에 주식이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테크니컬리는 기술적인 20일 이동 평균선이 아마 3,015 정도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겁내하기보다는 저가 매수로 들어올 세력이 더 많다. 유동성 때문입니다. 네. 물론 환율도 1,480 넘어가면 주춤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괜찮고 실적이 조금 이슈긴 한데 어저께 삼성전자처럼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내려갑니다만은 뭐 자사주 매입 이런 걸 하면은 뭐 험악하게
급하게 내려가지는 않다면은 주식시장을 크게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우상한 기조를 조금 더 유지한다.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내놨고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다양하지만 물론 증권가들은 또 바닥이라는 걸 인지했는지 모르겠지만 목표가를 또 올리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오늘 1%대 약세 또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기 하락에 그치는 것인지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반등 구간, 턴어라운드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지 네네. 본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목표 주가를 높이는 거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은 바닥입니다. 그거는 99.9%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3분기가 2분기보다 높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그게 바뀔 가능성은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도 없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실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2분기 실적에서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 기준이 원래 애널리스트 평균이 5조 7천억에서 4조 6천억 일조가 벌어졌잖아요. 그 HBM의 문제인데 HBM 문제. 그래서 떨구고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일시적일까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진짜 4조 6천억 원래 한 5조 6조를 봤는데 그럼 3분기가 의미 있게 해서 투자가들을 끌어당기려면은 제가 원래 얘기했던 게 최소한 미만 8조 한 10조 가까이의 빅 점프가 일어나면은 주가는 아마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게 지금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많은 그건 섣부릅니다. 아마 8조가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 못할 겁니다. 8조 6천원 나올 수도 있지만은 7조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HBM의 지속성, 문제의 지속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매주 나오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뭐 지주고 금융이고 살 거 많죠? 그 하이닉스도 있죠. 네. 근데 삼성전자에 매기가 갈 수 없죠. 파는데 바치는 사람도 없는데 자사주로 버티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금 당장에 부여하기는 어렵고 삼성전자가 그 비즈니스 디비전별로 정확히 의미 있게 얘기를 컨퍼런스에서 할 때까지 이번 달 말까지 지켜보시는 것이 베스트라 봅니다. 사실 지금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굳이 삼성전자 아니어도 그렇죠. 많이 있다라는 네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급의 쏠림이 굳이 삼성에 갈 이유도 없고 삼성이 스스로 또 증명하지 않는 이상 날 사라고 증명하지 않는 이상 네. 굳이 삼성에 이 매수세가 쏠릴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어제 장에서 또 눈에 띄었던 거는 은행주도 은행주고 지주도 지주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상승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 명확한 거죠. 명확한 것이 이게 만약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LG 엔솔이나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것이 관세 이슈도 없고 실적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시총의 가장 큰 게 뭡니까? 반도체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죠. 그다음에 자동차주죠.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고 관세 이슈가 해결되면은 그쪽으로 시총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 금융 지주사에 대한 쏠림이 이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 영향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쏠림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무브먼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은행 기준으로 말이죠. 많이 올라왔다 하는데 은행 기준으로 우리가 그 밸류와 프로그램이 작년에 한번 가다가 좀 멈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잘 된다고 가정했을 때 말이죠. 가정했을 때 일본이 0.8배 정도까지 갔습니다.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PBR로 우리가 아마 0.7배까지 간 것이 KB뿐입니다. KB만 좀 가파르게 올랐고요. 나머지는 다 0.5배대예요. 아직 rum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물론 그 분리 배당 가서 하려면 35% 돼야 되는데 35% 육박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유인책을 쓰고 있죠. 20몇 퍼센트 정도의 배당 성향이 30몇 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PBR을 한 0.67배 평균으로 올라가더라도 아직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어저께 대비했을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KB는 오늘 이 시장에 나오는 거고요. 은행이 0.56배 정도인데 그러면 증권은 어떻게 되냐? 증권은 좀 미리 올라간 측면에 있어서 어저께는 잘 못 간 거예요. 증권은 일부 NH나 싼 게 있습니다만 0.5배, 대부분이 0.89배 왔기 때문에 어저께 잠깐 쉬었는데 이것도 분리 가서 하면은 자사주 소각하고 하면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신영증권 같이 특이하게 자사주가 워낙 많은 주식은 뭐 어저께 이어서 30% 40% 올라가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도 기본의 뭐 발행업이라든지 기존 신규 사업에 대한 것도 하반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국금융,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크게 뒤지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워낙 재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사주 소각을 명시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분리배당 글쎄 하기로 했는데 또 이게 뭐 시행은 뭐 2년 유예라든지 이런 이상한 그런 소리만 안 나오면은 아마 당분간은
목에 찰 때까지 갈 가능성이 조금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KB를 제외한 나머지 올라갈 룸이 있는 네. 다른 금융 지주사들, 네. 은행주들은 네네. 아직 여력이 있다. 밸류에이션 와이즈는 여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조방원의 시대에는 네. 힘이 많이 빠진 겁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조선방산 원전. 네, 조선방산 원성까지 가려면은 삼성하이닉스가 삼성이 더 확 빠지면은 조선방산 쪽에 그쪽으로 더 갈 룸이 있습니다. 수급이. 네. 예,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뺏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조방원은 펀더멘털 수준이나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가가 많이 갔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방사는 특별한 경우고요. 단기적으로는 지주나 증권주보다는 당연히 매기가 좀 부족하긴 한데 삼성이나 다른 쪽에서 2차 전지, 삼성전자 2차 전지가 헤매면은 그 수급은 조방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사나 금융처럼 더 몰릴 것이냐 각도는 오늘같이 특별한 이벤트성 말고는 그러면 속도는 좀 조금 돌이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 유동성이 지금 한도 한 70조 예탁금하고 이 정도 한도에 머물러 있다 보는 건데 우리나라가 얼마죠? 시총이 얼마입니까? 코스피가 2,500조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거래량이 30조 되고 있습니다. 예탁금이 70조 되고 있습니다. 예탁금이나 자금이 더 들어오면 이게 달라지죠.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갖고 주식으로 먹고 살자. 만약 이렇게 퍼지면은 우리나라 가구가요. 한 2천만 원 가구가 있는데 평균 가구당 1,500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네. 330조의 자금이 있어요. 330조 중에서 부채 갚고 집 사고 뭐 하고 막 하겠습니다만은 주식으로만 10%만 오더라도 30조가 추가적으로 에딩될 수 있어요. 30조 추가될 수 있는 자금이 대기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이 작년부터 빠져나간 것 중에서 삼성전자 때문에 30조 이상 빠져나갔는데 그거 30조 하면은 한 60조가 언젠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이 실제 들어오면은 유동성이 더 올라가면은 섹터의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아까 삼성전자 잘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삼성전자 실적이 그대로 안 좋고 다른 것보다 순위가 뒤처지더라도 돈이 만약에 30조, 60조가 들어온다면 삼성전자에서 절대 주가가 뭐 5만 3천 원, 5만 2천 원 이렇게 갈 리는 없어요. 근데 그 순서, 그 속도는 유동성과 더 밀접하기 때문에 기다려 보셔야 된다. 좋게 얘기했지만 시간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협상 이제 한 3주 동안 막 네. 되게 치열하게 할 거 아닙니까? 네네.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관세 분야에서 조선업 협력 네. 이런 거잖아요. 아마 그렇죠. 협상 진행되는 동안 아마 이슈가 또 도드라질 그렇죠. 수 있는데 사실 네네.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2차 붐 네네. 이런 거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2차 붐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너무 선반영 많이 돼 있나요? 이게 27년, 8년을 지금 땡기고 있는데 네. 그 미국의 그런 것이 확인되고 관세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관세 무풍지대로서의 조선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은 둔화될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수주로 땡겨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부딪히는 시점이 아마 3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 8월까지는 수급의 모멘텀이 금방 식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의 강도가 2차 붐으로 8, 9월 달에 확 올라가니까 지금 왕창 살아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방원이 네. 이제 좀 한풀 꺾였다. 그리고 조방원 외에 주목해 볼 섹터를 만약에 좀 권해 주신다면 아까 실전 지주하고 금융주 금융? 말고 네. 그거는 너무나 다 아시는 거니까 이제 의미가 없고 만약에 관세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 하면은 하이닉스는 여전히 괜찮고요. 하이닉스 괜찮고 그 다음에 뷰를 한 6개월 이상 보면은 화장품이나 식품 의약 쪽에서도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잘 나가는 주식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른 주식이 가면서 내려갈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달바라든지 APR이든 삼양식품 이런 것도 있거든요. 워낙 밸류가 높아져서 부담을 느끼는데 이게 많이 빠질 때는 장기로 보시면은 기회입니다. 이게 6주 보시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게 기회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지주하고 금융가 너무 갖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시장에서 소외되는 거고요. 많이 빠질 때 하이닉스 정도 대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돌 콘서트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엔터주 그다음에 또 한알령도 해제된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소식도 많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네. 곧 에이펙 정상회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네. 확실시 돼 가고 있는 상황이면 엔터주는 어떨까? 엔터주도 괜찮은데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하이브는 노이즈가 끼었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엔터주가 어느 레벨로 한 5% 10% 전체로 빠지면은 엔터주에 수혜받는 중소형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DOU, 노머스 이런 것으로 이제 팬덤을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 이게 대형 회사 말고 이런 거가 관심이 있을 수 있겠고요. 엔터즈보다는 만약 한알령이나 이런 쪽이라면은 이미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파라다이스 GK 같이 그 카지노 이런 쪽도 3분기까지는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롯데관광지수 같은 거 실적 어쩌고저쩌고 빠지는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 3분기까지 계속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주는 어떻게 보세요? 여행 수요도 사실 심리가 많이 회복되고 네네. 있고 네. 일단 지금 그 내수와 관련돼서 추경도 안에 소비 쿠폰도 네네.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책상으로도 이제 내수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들을 네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지금 추경이 집행되는 것도 여름에 휴가철 노린 그렇죠. 네. 딱 그 시기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마트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꾸준히 계속 갈 수 있다. 밸류가 낮거든요. 0.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회복되는 것 같다는 확인만 되더라도 이마트 같은 경우는 더 계속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 그 뭐 관광주에서 무슨 우리가 해외로 휴가 나가는 하나 뭐 무드 투어 이런 거는 매기가 좀 덜한 거는 아까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세지가 않죠. 모멘텀이 그런 측면이 아쉬운 점이 있고 워낙 강세가 분명히 되면은 그쪽에 또 나중에 매기가 붙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마트 아니면 카지노 그다음 롯데관광개발 이런 식으로 그런 쪽이 좀 아웃바운드보다는 인바운드가 조금 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장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장이 간밤에도 지금 관세 영향, 정책 영향으로 좀 네. 혼조세 나타냈단 말이죠. 그렇죠. 아직 좀 갈팡질팡해요. 좋은 방향성을 명확하게 못 잡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 말 안 하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오늘 미국장 편안한 것 같은데 반도체가 1.8% 오른 거 말고는 사실은 약간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아마존이 좀 빠졌어요. 근데 프라임데이 하는데 아마존. 그 맞아요. 그게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비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들이 이상하다. 이제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상 신호가 그래서 월마트도 다른 것들이 빠졌거든요. 이것이 한 단기적인 게 지속되면은 인플레 걱정이 아니고 소비가 이슈가 되는 건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뭐 데이터 나올 때 소비 데이터는 저축 대비, 소득 대비에 빠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진짜 발현되는 것인지 이런 거는 계속 와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관세 영향권 안에 들어갔고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리 수요를 당겼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거의 끝물에 다가가고 있다는 이런 이상 신호들이 잡히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3분기가 좋다가도 4분기에 빠진다고 보는 일부 의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땡겼고 그 관세가 확정되는 순간에 수요에 대한 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한켠에 있다는 측면에서의 우리가 염두는 좀 시간이 갈수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율을 서한을 통해서 14개 국가에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됐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율을 25%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당초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었던 7월 9일에서 약 3주간의 시간을 더 벌게 된 셈이죠. 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최대한 유례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LD학부 박희권 석좌교수 나오셨고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남영숙 교수, 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백범음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관세 시한이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It wasn't a change. It was August 1st. We don't change very much. You know, every time we put out a statement, they say he made a change. I didn't make a change. 네, 본인은 바꾼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린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 결국 막판에 물러선다. 그래서 뭐 이거를 영어식 표현으로 빗대서 타코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8월 1일로 관세 부과 시점이 연기될 거라고 뭐 우리 정부도 안팎에서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말이죠. 저는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반영된 협상 전략으로 보고요. 8월 1일 일자도 조정 가능하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드는 제안 가지고 오면 조정 가능하다. 네. 본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4월 2일 본인이 해방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90일간의 유예 기간 이틀 전에 네. 결국 3주간의 협상 유예 기간을 더 줬단 말이죠. 네. 그거는 본인이 지금 막 그 가속화하고 있지만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해요. 지금 결국 영국, 중국, 베트남 외에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얼마 전에 끝난 그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상호 관세 부과,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에 추동력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벼랑 끝 전술로 나오는 거 보고 또 이 또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일로 이제 연기한 행정미화 서명을 했고 그 뒤에 만찬에서 또 이것도 유동적이다. 그럼 8월 1일이 아닐 수도 있다. 좋은 조건, 협상이 잘 되면 우리 마음에 들면 그들 입장에선 8월 1일 그 이후로 이 얘기도 같이 내포돼 있는 거죠, 교수님. 네.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 따르면 그동안 트럼프가 말을 바꾼 게 27번이라고 얘기를 한 뭐 그걸 센 언론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유예 기간을 줬다가 또 연장을 했기 때문에 신뢰가 많이 상실되고 막 시장에서도 관망세로 이번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협상이 그동안 부진했던 것도 있지만 트럼프가 그동안 국내 또 대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잘 안 되고 이스라엘 사태도 잘 해결이 안 되고 또 국내적으로도 반발이 심했고 이제 그런 4월, 5월을 보냈다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국내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요. 특히 네. 그 관세와 같이 트럼프의 상징적인 그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라는 BBB 법 감세법, 말씀하시는군요. 감세법이 네. 통과가 되면서 상당히 분위기 반전이 좀 있었고 자신감도 좀 회복을 했고 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협상의 그 새로운 동력을
려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유예를 주고 몰아붙이는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오늘인가요 발표를 했죠. 그 반도체나 의약품, 구리 같은 데에 품목별 관세, 아주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가 그동안은 뭐 타코라고 조롱도 받고 했었는데 다시 이제 관세 협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끌고 나가겠다라는 좀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그동안 협상을 못한 나라들에는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흐름을 보면 잠시 숨을 골랐다가 다시 지금 공세를 바짝 죄는 그런 아주 형국이 바짝 있다. 쬐는 공세를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트럼프가 강하게 말을 했다가 또 물러서고 이런 게 반복됐는데 그 이란 공격 외에는 사실은 실제로 이제 이행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상황 자체가 네. 우리 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조금 안정돼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물가라든가 성장률 이런 거 보면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또 강하게 나갔지만 이런 게 계속 진행될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된 게 아닌가. 7월 달에서 다시 8월 달로 연장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 트럼프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조금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을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자국민들한테도 이제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첫 타깃이 됐습니다. 서한 내용을 공개한 것도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거를 뭐 이 속된 표현인데 만만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인가, 가까운 우방국이라고 해서 협상의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한일을 꼭 집어가지고 우선 타겟으로 삼은 것은 트럼프 자신의 고대 협상 전략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공이 미국으로서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유발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작년의 경우 한국에 약 660억 불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685억 불을 무역 적자를 기록했어요. 미국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스트벨트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라는 러스트벨트에 소위 그 고용 유발 효과, 백인 노동자들의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철강이나 자동차 이런 제조업 강국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한일은.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일본은 또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복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상징성이 이 큰 두 국가를 내세워서 소위 관세 협상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협상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이게 외교적으로, 먼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외교적으로 약간 결례 아닌가요? 이게 저희의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본보기처럼 마치 이렇게 서한을 공개한다는 게 적나라하게 공개했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외교적으로? 그 통상적인 예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단하고 하는 방식이 사학가적이고 외교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보시겠죠. 그럼 왜 일본하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나라가 굉장히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고 좀 미국의 약점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당히 무역 액수가 많고 또 거기다가 또 플러스해서 무역 흑자도 비교적 많고 일본이 683억 불, 한국 660억 불인데 이 정도면 규모도 많고 하니까 한국하고 일본을 압박하면 그러면 다른 나라한테 하나 본보기가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들도 보면 이 영어식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 참 뭐라 해야 될까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5% 최소한이야. 만약에 이거에 반항이 보복관세하면 그만큼 우리도 더 보복관세 더 할 거야. 막 이런 식의 내용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 14개 나라에 보냈다고 하는데 내용은 동일하고요. 네.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만 바뀌어서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그런 앞으로 식으로 보냈죠. 대통령 대 정상 대 정상으로 보냈는데 어쨌든 그 미국이 4월 2일 날 해방의 날을 선언하고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그 초반부터 5개 나라를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삼았었어요. 네. 다시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은 그게 이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우방국 전통적인 동맹국이면서 우방국들이군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일 수 있는 나라로 해서 이런 나라를 먼저 공략해서 여기 협상을 하고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이제 이런 전략이었는데 네. 사실 영국밖에 안 됐죠.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도는 이제 후반에 가서 참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죠. 다시 이제 한국과 일본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큰 무역 적자를 가져다 주고 또 우린 이 두 나라가 대미 그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업이 강국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방국이고 안보 우선화했기 때문에 다루기 쉬운 나라일 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협상이 이루어지면 협상의 가시적인 성과를 미국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나라.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어쨌든 그동안은 일본은 7월 20일에 있는 참의원 선거 때문에 계속 협상 양보하기를 주저해서 협상이 늘어진 것도 있고 네. 우리도 국내에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그러는 국내적인 정치 상황 때문에 계속 늘어진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당신들 두 나라가 이제는 앞서서 나가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관세율의 그 기준이 뭔가요? 이제 우리는 애초 4월 2일에 발표됐던 25% 관세 똑같이 적용됐지만 일본은 1%포인트 올랐고 또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면은 미얀마, 라오스 뭐 이런 나라도 내린 국가도 있고 죄송합니다. 캄보디아군요. 캄보디아. 네, 내린 캄보디아. 국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왜 내렸고 왜 올렸는지 기준이 뭔지를 별도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짐작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 건지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마 미국 행정부 직원들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런 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한테도 이게 납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정도의 관세가 부과가 됐고.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협상 스타일이라는 것이 최대한 압박을 해서 네. 가능한 한 최대치의 이익을 뽑아낸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협상 과정에서 논리성을 찾는다는 게 조금 무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 트럼프가 굉장히 거칠고 좀 최대한 압박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만 협상을 하는 게 주이긴 하지만 또 네. 나름 계산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아, 해요. 그래요? 이 계산식이 우리가 있어요? 보기에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서 그 이전 4월 20일 관세율과 지금의 관세 이렇게 보면 네. 나름 그동안 이 상대국이 얼마나 미국 말을 잘 들어왔는지 협상에 따라왔는지 점수를 매겨서 네. 그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어느 나라는 좀 올리고 낮추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요. 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어쨌든 한국보다 일이 낮은 24%를 처음에 했었는데 네.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아, 그럼 1%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올린 건 네. 페널티를 준 거군요. 페널티를 준 거죠. 말을 한국은 안 이제 들어서. 뭐 그동안 정치 상황이 있으니까 그대로 25% 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췄어요. 그 46%에서 36%로. 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 나름 열심히 했어요, 협상을 그동안. 그래서 7월 4일에는 뭐 그 무역 협정에 대한 기본 틀이라는 걸 서로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낮춰주고 확 낮춰줬고 미얀마나 라오스도 조금씩 낮춰줬어요. 네. 근데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협상을 잘했다기보다는 워낙 빈국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한테 조금 낮춰주면서 열심히 좀 해보라 이런 당근을 좀 주고 일본한테 1%를 올렸고 똑같이 1%를 올린 나라가 말레이시아예요. 네. 말레이시아도 24에서 25%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가 좀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도 페널티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보면은 그걸 받은 나라들이 알 거예요. 왜 네. 우리가 높아갖고 날아갔고 이제 그래서 어떤 차등적인 그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좀 열심히 하라라는 그 유인책을 주는 당근과 채찍을 네. 병행하는 좀 그런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미국 입장, 네. 미국 생각인 거고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식의 이제 높이고 낮추고 협상 잘하면 낮춰줄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외교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 남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말 덜 들으면 내가 잘 봐줄게. 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되게 유치하기도 한데. 네, 그렇죠.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인데. 보시면 중국은 뭐 20%, 뭐 영국은 10%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한테 25%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한테는 49%, 36% 낮춰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통할지 모르지만 과연 국가 대 국가 특히 작은 나라가 아니고 인도 같은 나라들, 중국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한테 계속 통할까? 저는 이제 그 외교에도 일종의 이제 룰이 있고 나름대로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자의가 많이 작용하는 게 과연 미국한테 유리할까?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 장래에 좋을까는 저는 회의적이고 네. 그리고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국한테 경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낮춰졌는데 이게 이제 그 LCD라고 그러니까 최빈국 그리고 이렇게 나온 나라들이 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최빈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작용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예, 교수님. 그 나름대로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채찍과 당근을 써보겠다 하는 게 조금 엿보여요. 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1%를 올렸잖아요. 그건 괘씸죄를 조금 적용한 거 아닌가. 네.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쌀을 개방을 해라. 근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쌀이 굉장히 민감 품목이거든요. 네. 농민족 의원들이 뭐 아주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민당의 이 기반이 바로 농촌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7월 20일 지금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옥수수나 대두로 우리가 수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대놓고 비난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막 어떤 경고의 의미 이런 걸 담았다고 보고요.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경제 규모가 적지만 작년의 경우에 한 120억 불 흑자를 봤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여론이 아주 비판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트남하고 비교를 해서 베트남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20%로 낮췄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갖는 함의가 뭐냐면 캄보디아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신발이랄지 의류랄지 가방이랄지 이런 OEM 방식으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거든요. 네.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반도체 공급망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 패키징 시설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서 전략을 짠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뭐 백악관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다 사실 시장에 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와 일본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25%로 같아졌지 않습니까? 대신 일본은 더 올랐잖아요. 관세 이렇게 심제가 만약에 적용됐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상황입니까? 이 비교도 사실 좀 유치한 것 같기는 한데 미국이 유치하게 나오니까 저도 유치하게 질문을. 유치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일본은 1%가 올랐겠고 네. 더군다나 그게 그동안 일본의 고위급 그 공무원들이 미국에 7번이나 가서 회담한 결과였는데 1%가 올라갔다라는 좀 건 허무할 것 같기도 한데 일본 우리는 뭐 입장에서. 별로 많이 안 하고 이제 그대로니까 이제 유치하게 분석을 하면은 뭐 우리가 좋은 건 있지만 어쨌든 이제는 한국과 일본을 경쟁시키는 구도로 동등하게 25%에 출발해서 이제 해봐라. 이제 한일을 경쟁시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왜냐하면 어쨌든 곧 정치적인 문제 그런 변수들도 많이 이제 네. 일본 같은 거 조금 더 있어야겠지만 끝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무역 구조나 방위비에 대한 요구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경우 이제 한 국가와 먼저 많이 진행되면 다른 나라는 기다리고 있다. 나도 그렇게 해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동일선상에 놓고 자, 각자 가져와봐. 그래서 네. 경쟁시키는 구조로 하는 게 미국으로서는 훨씬 더 얻을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한일 간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또 남 교수님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악관 회의에서 이 관세를 또 언급하다가요, 갑자기 또 우리나라를 언급하면서 방위비 압박을 했습니다. 그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I mean,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They probably went to him and they said, "Listen, Trump treated us terribly, and we shouldn't be paying anything," and he cut it down to nothing. 사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사실 트럼프 집권 1기 때부터 방위비 인상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해왔고 2기 때도 그럴 것이다. 이제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드는 양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유럽연합한테도 GDP의 5%까지 방위비 증액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제 당면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백 교수님. 그 일본한테는 3.5% 그랬고 유럽한테 이제 EU 나토 회원국들한테 5%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우리 예산 보시면 우리가 만약 5% 올린다고 치면 우리 예산이 보건복지 약 200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한 100조, 그리고 국방에 한 60조 좀 넘는데 네. 이게 만약에 5% 올라간다. 그러면 1,000억 불, 두 배 올려야 돼요. 1,000억 불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방위비를 갑자기 올리면 결국은 이제 당연히 주한미군 주둔비도 올려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논리 구성할 때 이 대책 마련할 때 결국은 우리 방위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산업 그 부분에 많이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도 강하게 저항했지 않습니까? 3.5% 올려달라 그러니까 2+2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일본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먼저 이제 뭐 관세 협상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낫지 않는가. 갑자기 두 개를 같이 투트랙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우리한테 좀 좋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 방위비 증액을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면 이거는 예를 들면 주한미군 비용의 부담을 우리한테 더 크게 져라라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주한미군 감축까지도 시사를 하는 건지 구분해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듣겠습니다. 우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협상 전략과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문제는 아주 매우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가 있고, 또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예를 들어서 이게 전략적 유연성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나토 동맹국들이 GDP의 5%로 이제 국방비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좀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를 위해서 미국을 이용한다. 또 캠페인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은 현금 인출기다. 100억 불로 방위 분담을 올려라. 그런 인식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우리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고, 지금 평택에 있는 험프리스 기지라는 게 미국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최대의 기지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미국의 방위를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협상 목적을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는 요기 베라라고 있죠.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지금 관세 협상도 있고 비관세 장벽 문제도 있고 또 안보 문제.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원스톱숍 협상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결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게 모든 게 논의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일본과의 측면에서 어느 나라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 관세 협상 측면에서도 보다 좀 큰 그림을 보고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주한미군 감축까지도 시사를 하는 건지. 아마 트럼프는 이 방위비 문제를 굉장히 큰 레버리지로 계속 공격을 할 거예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네. 거기에는 주한미군 감축까지 포함해서 여러 말들을 주장을 하고 흘리고 할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 이제 협상을 이번에 무역 협상을 하면서 통상과 안보를 아우르는 이제 원스톱 쇼핑으로 하자라고 했다가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투 트랙으로 하자. 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됐어요. 네. 지금 이제 통상 쪽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나 미국 국방부 쪽은 이제 계속 옆에서 방위비 이슈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끝까지 이거가 굉장히 그리고 더군다나 나토가 5%라는 인상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우리한테 압박을 해올 이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마지막에 우리가 협상안이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얼마나 우리가 다른 부분에 또 양보를 하느냐 이거와 연계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확하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줄라이 패키지 딜이라고 그래서 7월에 다 통합으로 이제 합의를 보자라는 이제 방식이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는 방향성이 또 이제 아까 말씀 투트랙으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이 말을 한 거 보면 거기에 또 오로지 또 동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같이 끌어들이려는 심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3주간의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또 불투명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관- 3주간의 관- 예, 죄송합니다. 예. 3주간 협상에서는 아마 일단 통상교섭 본부가 이제 중심으로 돼서 관세 비관세 근데 또 통상교섭 위성락 하지만 안보실장도 같잖아요. 그렇지만 위성락 안보실장 그리고 또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이슈가 계속 같이 엮여가면서 나올 겁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협상을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의도는 같이 묶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부담스러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죠. 미국은 지렛대로 그걸 충분히 네, 사용하고 지렛대로 싶어하는. 계속, 예. 서로 전략이 지금 부딪히네요. 그렇죠. 관세 협상을 하면서 또 이제 국방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를 좀 더 괴롭히는 거죠. 자기들이 좀 더 레버리지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미국이 이제 자꾸 주한미군 감축 이렇게 나오는데 트럼프가 4만 5천 명이 조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2만 8,500명인데 그런데 과연 미국이 그렇게 그 레토릭이 아니고 정말로 감축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그냥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보는데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 그것도 것 그렇고 같은데. 그리고 과연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이 그렇게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가? 중국이 굉장히 이제 그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공군력과 해군력을 그렇게 강화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빠지면 과연 동북아 안정이 유지가 될까? 감축이 되면 안정이 될까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블랙메일에 가까운 그런 협박이죠, 사실은. 예. 협상의 관전 포인트 이제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상의 관전 포인트는 관세가 아닌 비관세 영역이 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 사실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관세에 가까운 교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예를 들어서 관세 낮춰줄게 이 카드는 이제 안 통한단 말이죠. 비관세 영역을 미국 측도 우리한테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쌀, 소고기, 디지털 분야 이런 분야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을 가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는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을 허용해라. 그다음에 쌀 같은 경우도 쌀 시장 개방해라. 근데 사실 이제 이 분야는 저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고 우리 국민 여론에 아주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아마 레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이제 미국의 주요한 그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부분에서 예를 들면 반도체랄지 AI랄지 2차 전지랄지 이런 데서 우리가 핵심 역할을 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고 있는 게 제조업 부흥이거든요. 그 분야에서 이제 기술과 또 우리가 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카드를 활용을 해서
소위 이 비관세 부분, 특히 이 농산물 부분에서의 압박을 피해가려는 그런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 교수님, 미국 측의 비관세 분야 압박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소고기 문제도 그렇고 네. 이제 그거와 같이 이제 세게 들어오고 있는 게 그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그렇죠. 네. 망사용로 시작. 굉장히 뭐 지도 반출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요구. 네. 이렇게 디지털 우리로 보면은 디지털 주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들도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세게 요구를 해왔고 이번에도 계속 미국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소고기 이슈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서 그런 그 규제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이슈들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소고기 이슈는 워낙 우리가 민감한 이슈기도 하고 사실 30개월 이상 이렇게 수입을 하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워낙 그 신뢰가 떨어져서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 전체를 소비를 안 할 거라는 식으로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미국은 계속 협상 전략상 방위비 문제, 소고기, 특히 이제 일본의 같은 경우는 쌀 그 나라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아주 여론에게 민감한 이슈들을 계속 압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챙길 걸 챙겨갈 거기 때문에 이 비관세 장벽 이슈는 아마 끝까지 계속 주장을 할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어느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좀 들어줄 수 있는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아마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베트남을 이제 타결을 지은 베트남 사례를 보면 일부 개방했어요. 결국 압박에. 근데 우리한테도 이제 그 압박이 이제 똑같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무마시킬 카드가 뭐가 있을까?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은 미국 상품 무관세, 베트남산은 20%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 그 사실 베트남산을 무관세로 받았는데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미국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이미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많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많이 갔거든요. 삼성, 현대, SK는 많이 갔어요. 그래서 미국 제조업의 그 부흥에 기여하고 있는데 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 쌀 이런 건 또 이중적인 또 우리한테 이중적인 부담이고 이중적인 요구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할 때 물론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양보할 수 있을까를 미리 계산해야 되겠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 소매를 감수해가면서까지 많은 기업들이 울산에서 창원에서 여수에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조선업에 대해 상당히 기여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이미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미국에 설득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품목별 관세는 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이제 품목별 관세 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철강은 이미 50%, 자동차 25%,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여겨지는 반도체 아직 결정 안 됐고 의약품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다니까 곧 나오겠죠. 다 우리 수출 주요 품목들이고 우리 부가가치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들이 관세 영역으로 묶이게 되면 타격이 상당히 클 것 아닙니까? 우리가 품목별 관세 낮춰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 교수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로서는 상호 관세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렇게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게 대미 수출의 40%나 차지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품목별 관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 정부 협상단도 계속 이제 그거를 미국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상이 계속 이렇게 어려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은 자동차 관세, 품목별 관세를 내려달라고 아니면 폐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미국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계속 품목별 관세는 그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레버리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해요. 그거에 그 예외는 영국과의 협상 결과죠. 영국하고 할 때는 뭐 자동차, 그러니까 철강에 대한 관세는 폐지해주고 네.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영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정도까지는 쿼터로
한 10% 정도 낮춰주겠다. 그래서 영국은 예외적으로 해줬어요. 하지만 영국은 뭐 미국이 흑자를 보는 나라고 워낙 우방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협상을 했는데 과연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이 품목벌 관세를 양보를 할까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 같지만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받아내야 하는 그런 협상의 결과가 될 거고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뭘 줄 수 있는가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가면서 이제는 우리도 랜딩 존을 어쨌든 찾아야 될 시간이다. 이제 그 전반적인 협상의 그 방향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하면서 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줄 수 있는 걸로 가져간 게 그 미국산 원유나 LNG 수입을 늘리는 거.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무역 적자를 줄여줘야 되니까 미국에 이제 그러는 거 하고 어쨌든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을 계속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참 마땅치 않거든요. 쌀도 그렇고 소고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산 사과를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미국산 사과를 수입한 적이 없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영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중국도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과 협상 결과를 내온 나라를 보면 미국산을 수입을 많이 해주는 거를 찾아야 돼요. 네. 그게 항공기가 됐던 대두 옥수수가 됐던 네.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미국한테 주는 그런 거를 협상 안으로 지금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 다 핵심 수출 품목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카드란 말이죠. 근데 이제 25% 이렇게 관세를 매긴다. 사실 수출 경쟁력이 훅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영국 수준으로 기본 관세 정도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사실 이제 미국에 수출하기 힘들어지는 게 당면한 현실인 거잖아요. 이게 난제긴 하지만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본다는 말이죠, 교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한테는 이 상호 관세보다도 품목 관세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요. 근데 이제 이 대통령께 대한 그 사안에서 품목 관세는 별도로 하고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품목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보여준 거다. 그래서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에서 굉장히 난항이 예상이 돼요. 난항이 예상이 되고 그걸 또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잖아요. 네. 동에 대한 구리에 대해서 50%, 네. 또 뭐 반도체, 제약 뭐 이런 분야로 지금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제조 회복, 일자리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핵심 분야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거 어려운 협상이 될 거라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요. 다만 아까 그 베트남 협상을 이야기하셨는데 베트남 협상은 일응 잘 된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서 얻을 교훈이 있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요한 거는 국내적으로 정치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거. 그걸 줘야 된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결국 국내 시장 개방 그리고 대규모 농산물 수입 이걸로 결국 협상을 다소 유리하게 이끌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을 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할 걸 안겨주고 명분도 주고 다만 우리가 좀 실리를 찾는 방법 이런 그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 품목 아닌가요? 안보와 직결된 전략. 메모리 칩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완성품을 만들 수 있죠? 그 메모리 칩의 절반 이상을 한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 관세 인상률만큼의 부담을 사실 미국 기업들 더 넓게는 미국 소비자들이 안게 될 텐데 그런 논리로 설득이 안 될까요, 교수님? 그 독일하고 일본, 한국 세 나라가 굉장히 자동차에 특화돼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철강 플러스 반도체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이 분야가 결국 만약에 이렇게 고관세를 막고 수출을 하면 네. 물론 이제 미국 기업들도 미국 소비자들도 불이익을 받겠죠. 그런데
이런 걸 감수하고 미국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런 데 대해서 품목별 관세를 높이 책정하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압박해서 충분히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그래서 두 분이 말씀이니까 남 교수님이나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뭐를 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뭐를 줘야 미국의 정책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요율이 되고 품목이 될 것인가, 그를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미국이 제시하면 그래도 우리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의 협상 방식 최근에 여러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전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비교적 미국의 요구를 잘 들어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에 한 말을 보면 쉽게 타결 안 한다.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좀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과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관세 협상에서는 아무리 미국이어도 물러서지 않겠다. 국익이 걸린 것 아니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은 없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좀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정말 우리가 드물게 보는 일본이 그 분연하게 미국에 맞서는 거를 봤는데요. 네. 그 어쨌든 20일에 참여연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고 이시바 시게루 그 본인의 어떤 성향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도 그 국익에 따라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바텀 라인을 명확하게 해서 이거는 절대로 안 되고 남은 것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것으로 찾자. 이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할 건 또 명확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런 바텀 라인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세를 높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그거를 줄 수 있는 제조업을 가진 또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의 그 산업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그런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지금 이제 우리 통상교섭본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협상안을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그 양국의 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산업협력을 통해서 좀 중장기적인 산업기술 협력을 통해서 윈윈을 하자. 이렇게 너무 발목 잡는 이슈 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절대로 줄 수 없는 건 줄 수 없는 거고. 이런 게 외교사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일 공동전선 같은 건 불가능합니까? 제가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입장이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은 사실상 별로 남아있는 제조업이 없어요. 그리고 소부장하고 자동차밖에 없는데 자동차마저도 이렇게 미국이 압박을 가하게 되면 결국 자동차가 무너지면 일본은 제조업이 거의 붕괴하는데 그리고 이미 1985년도에 플라자를 통해서 미국이 일본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미국의 장기 불황의 단초가 됐다라고 그렇죠. 그런데 하죠. 일본하고 한국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제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LNG 그 개발 문제도 그렇고 미국이 보는 일본하고 한국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고 거기다가 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두 나라입니다. 그리고 약점도 많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에 물론 경쟁 관계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 구원도 있고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정말 이런 시점에서 손을 잡아서 이런 통상 정책, 경영 정책을 어떻게 할까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이제 한일 간에 남아 있는 그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앙금 같은 것도 해소하고 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일 공동 대응 가능한 카드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좀 외교관으로서 전직 외교관으로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놓고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트럼프의 괘씸죄를 직격으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세 장벽 이걸 보면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일본과 비슷한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뭐 상호 관세도 그렇고 품목 관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투자 늘리겠다, 기술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하겠다 이게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 미국의 협상을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랄지 또는 한미일 삼국 간 협력이랄지 이런 데서는 또 이해관계를 같이 해요. 그래서 양국 간의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공조를 통해서 서로 협력에 갈 수 있지만 노골적으로 우리가 동맹을 결성을 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대응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3주간을 이제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정부로서는 일단 7월 말까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지도자 간 담판을 통해서 이걸 결정 짓겠다 이런 보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외교관으로서 협상을 해온 경험에 따르면 이 시간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쫓기면 안 돼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은 누구 편입니까? 시간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협상의 향배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협상에는 10대 90의 법칙이 있어요. 10대 90이 뭐냐면 협상 마감 시간 10% 시간대에 협상 90%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또 협상 마감 시간은 것도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8월 1일 그건 인간이 정한 거예요. 협상 나름 따라서 이것도 조정 가능해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좋은 결과를 놓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상단들이 이 침착하게 자신을 제어해가면서 현명한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고차방정식이 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 협상을 풀기 위해선 한미 정상회담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조속히 하자는 데 대한 공감대는 있고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고 협의를 진행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자, 이제 관세 협상 3주간 남겨두고 있고 7월 말 정도 아까 언급하셨는데 일단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그 G7에서 불발됐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란 그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미국이 폭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루비오 그 국무장관 방안도 이제 결국은 끝에 가서는 불발됐는데 저는 이제 그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주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G7에서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아니면 또 루비오가 방한해서 좀 일정한 부분에 타협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된 거는 미국이 한국한테 좀 더 긴장감을 줘가지고 한국한테 뭔가 좀 더 양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7월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그 위성락 실장도 갔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교섭 본부장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게 양측에 만약에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고 나면 정상회담도 개최가 가능할 건데 만약에 너무 의견이 그 상충이 되면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 이번에 관세 그 서한의 수신자가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협상 방식을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 대 정상으로 만나서 일괄 타결해버리는 이런 방식을 더 선호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에 서한에서도 봤듯이 본인이 이 협상 전 과정에 대한 통제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이죠. 네. 본인이 나서서 긴밀하게 좌우하자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위상정락 실장도 가 계신데 어쨌든 지금 뭐 언제 그 7월 말 안에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또 8월 1일에 협상
그 관세 유예 기간이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이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뭔가 협상을 마무리 짓는 네. 그런 운은 범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협상 유예 기간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영국의 모델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하고도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통상 프레임워크라서 기본 틀을 합의를 하는 겁니다. 기본 원칙, 네. 협력 기본 방향, 관세에 대한 기본 방향,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들은 합의를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조금 시간을 더 두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한 번에 다 클리어하게 다 되는 것보다는 위험도도 있지만 협상 시간에 쫓겨서 우를 범하는 것 비해서는 조금 더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도 있어서 이제 그런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일단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그 관세 유예 기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고 있지만 마무리를 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의견 듣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중요하다.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 외교 일정을 보면은 8월 달은 이제 미국 정부가 놀거든요, 휴가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름 휴가가 결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는 뭐 유엔 총회다. 또 아세안 정상회의다. 또 무슨 우리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고. 이게 외교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네. 가을로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식과 내실 있는 정상회의를 한다는 게 결국은 7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그 톱다운 방식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일기 때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의 이 협상 방식을 선호하는 분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뭐고 또 협상 방식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협상에 임해야 되겠다. 정상회의에 임해야 되겠다. 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주간의 치열하고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이기도 하죠. 실용의 관점에서라면 역시 협상의 과정보다는 협상의 결과를 평가받게 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